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이 시간에는 160페이지 제3장 형벌론이죠. 그러면은 1번 보면은 응보형주의, 특별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와 같은 형벌 이론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응보형주의 하게 되면은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예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래서 응보형주의를 절대주의 형벌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육형주의는 특별 예방주의를 더욱더 진보적으로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이 교육형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보복적 의미의 형벌은 인정되지 않고 형벌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 하는 거.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죠. 당연히 이 응보형주의와 일반 예방주의는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한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응보형주의는 책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응보형주의와 일반 예방주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예방주의는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자유의지에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범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결정론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대 교정 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그치는 것을 지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형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양하고 양자하고 향자, 이것도 항상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형주의는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그 방향이기 때문에 교육형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절대주의 형벌 이론은 응보형론이고, 그리고 상대주의 형벌 이론을 구분했을 때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로 구분하고, 일반 예방주의를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소극적 일반 예방은 문자 그대로 마지못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 일반 예방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법 규범 의식을 강화해 가지고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 일반 예방이고, 형벌에 의한 두려움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해서 예방하는 것이 소극적 일반 예방이다. 그래서 소극적 일반 예방, 이것은 형벌의 두려움을 통해서 범죄 충동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억제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런 소극적 일반 예방, 이것은 고전주의를 주창했던 베카리아나 벤담, 포에르 바하가 대표적인 일반 예방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극적 일반 예방하고 적극적 일반 예방, 이걸 좀 구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일반 예방에 있어서 예방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인 또는 잠재적 범죄인이고, 특별 예방에 있어서 예방 대상이 되는 것은 특수한 범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범죄 행동을 한 범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예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자 또는 수형자이지 이 일반인이나 잠재적 범죄인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벌 이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하고, 따라서 1번 범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교육형주의, 특별 예방주의죠. 그리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높여가지고 사회의 규범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것이 적극적 일반 예방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준엄한 형집행을 통해서 일반인 또는 잠재적 범죄인을 위하, 즉 겁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소극적 일반 예방론이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고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억제하고 특별 억제 구분했을 때 바로 특별 억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대 고전주의 이론 또는 신고전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일반 억제인가 특별 억제인가 하는 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4번 선지를 통해서 일반 억제하고 특별 억제도 구분하도록 하자 했죠. 그래서 이 일반 억제하고 일반 예방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그러나 특별 억제는 특별 예방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했죠. 왜냐하면 특별 억제라는 것은 오로지 형벌의 고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 예방은 이런 그 형벌의 고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적인 성향을 치료 개선시키는 데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 예방은 특별 억제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3번도 그런 내용을 기초적으로 해서 보면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면서 공리주의적인 사고 그 사상적 기초 배경을 이루고 있다 했으니까 전형적인 일반 예방이죠. 그리고 위아를 통해서 정한 예방이라는 소극적 효과와 규범의식 강화라는 적극적 효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예방은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 3번에 있어서 현행 교정 실무에 있어서 특별 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했는데, 아무튼 뭐뭐뿐이고 하면은 90% 이상은 그것은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봐야죠. 그래서 특별 예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교정 실무에 있어서는 특별 예방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형벌을 통한 일반 예방의 추구는 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그 수단으로 다루는 결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신속하고 엄중하고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그걸 그 수단으로 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범죄적인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 잠재적 범죄인을 예방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했죠. 그리고 무능력화라고도 하고 무력화, 무해화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형벌과 같은 어떤 그 강제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물리적 강제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무력화고, 무력화 이것은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유형 집행이죠. 자, 그래서 이 무능력화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무능력화 이것은 교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1번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자유형 집행을 의미하고, 국외 추방이나 사형 집행도 과거에는 가장 전형적인 무력화 수단이었다 하는 거. 그렇지만 오늘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사형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력화 수단이 이 자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력화 나오면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택적, 선별적 무능력화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집단적 무능력화는 일정한 중범죄를 범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무조건 장기 구금형에 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합적 무능력화에 있어서는 범죄 예측이 적용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건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 예측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정한 중범죄자를 장기형에 처하는 것이 집합적 무능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것은 집합적 무능력화가 아니라 선택적 무능력화가 되겠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 범죄자만을 이렇게 구금을 통해서 무능력화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선택적, 선별적 무능력화는 과학적인 방법, 즉 과학적인 범죄 예측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만을 선별해 가지고 장기형에 처하는 것. 이것이 선택적 무능력화다. 선택적 무능력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국의 법이 삼진법이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여기서 무력화 대상자 선택은 선택적 무능력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무능력화를 하기 위한 그 범죄 예측, 이것은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예측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긍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가 해를 입는다? 잘못된 긍정하게 되면은 대상자, 범죄인에게 지나치게 엄중한 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정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당해요? 바로 사회 방위, 사회 안전에 해가 된다 하는 것이 잘못된 부정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긍정이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 범주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 특별 예방, 특별 억제, 무능력화, 구금은 실제 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차적 예방이고, 그리고 일반 예방, 이것은 1차적 예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프랭티엠과 파우스트가 제시했던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5번부터는 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1번,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것은 형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 법령상에 했으니까 소년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내용이라면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범할 당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을 한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2번,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죠. 이 1개월을 1년 이상으로 바꾸는 함정도 항상 주의하고요. 그래서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이것도 뭐 가중할 때는 40년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니까 다시 한번 그 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자유형은 다시 한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징역과 금고, 구류고. 그래서 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가 1개월 이상이냐 하면은 29일까지, 즉 30일 미만까지의 자유형을 구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즉 1개월 이상부터가 유기형이다. 그래서 유기형의 최상한 기간은 50년이죠. 그리고 또 이 유기형이 나왔으니까 유기와 대비되는 것이 무기형이죠. 그래서 자유형은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또 이 유기형, 이것은 부정기형과 정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어요. 자, 3번에 있어서 형을 병고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고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때는, 하나의 형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유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선고유예 시 보관찰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과 2년을 잘 바꾼다.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의 효과는 면소로 간주하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선고의 효력 상실이고, 가석방의 효과는 이 형집행 종료로 본다 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항상 대비시키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6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형벌제도 소년법에 의하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자 여기서도 단기로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이것을 뭐 3년이라든가 1년으로 바꾸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법정형 기준으로 장기 2년 이상이지, 또 2년까지 맞게 해놓고 뭘로 바꾸겠어요? 2년 이하나 미만으로 바꾼 함정. 자 거기까지 이제 주의하고, 그래서 2년 이상의 유기형만 해당하지 무기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기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부정경은 상대적 부정경이지 절대적 부정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고, 자 몰수는 부가형이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8가지 형벌은 원칙적으로 주형이죠.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다른 형벌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만은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이 단서도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는 다른 형에 부가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애외적으로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런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몰수에 해당할 때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하는 거. 4번에 있어서 집행유예인지 항상 유예가 나오면 집행인지 선고인지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좀 더 넓히면 기소유예가 아닌지까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에 실효 또는 그 취소됨이 없이 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했죠. 그래서 형선고의 효력을 잃는다이지 면수로 간주한다가 아니다. 면수로 간주한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의 효과이다 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이 돼 가지고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면수된 것으로 형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도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지, 취소됨 없이나 실효됨 없이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전형적인 함정 유형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7번에 있어서도 단기자 유형은 원칙적으로 합의된 그 기간 범위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하라고 하지만은 절대적인 단기자 유형의 기준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기자 유형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사회복귀 효과보다는 악폐 감염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다. 3번 자유형의 집행 중 구금주의와 유형주의가 있는데, 유형은 귀양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 구금주의 자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4번에 있어서 소년법에서만 법정형 장기지 이렇게 단기로 바꾸는 함정 문제 항상 주의해야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 상대적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항상 주의하고, 8번에 있어서 자유형의 개선 방안 하게 되면은 3가지 논점이 있다고 그랬죠. 단기 자유형의 폐지와 그 개선 방안, 그리고 또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부정경의 확대 논의, 이 3가지가 자유형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논쟁 사항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6월 미만의 그 단기자유형은 특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하는 것이지, 일반 예방으로 바꾸는 함정도 항상 주의해요. 일반 예방이나 응보 입장에서는 단기자유형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특별 예방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단기자유형의 폐지가 주장된다 했어요. 그리고 정역부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해서 자유형을 세분하는 것은 과거의 노동 천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자유형을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형 단일화가 주장되기도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자유형 단일화와 관련해서 악폐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유형을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형적인 틀린 함정 문제라고 그랬어요. 악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단기 자유형이지 자유형의 단일화 추구가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부정경제도는 아무리 상대적 부정경을 택한다 하더라도 정경에 의해서 형벌의 개별화 원칙에 반하여서 폐지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정기형이 개별화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부정경은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고 교화 개선에도 적합하고 사회 방위에도 도움이 되는 형벌이다. 그래서 사회 방위, 처우의 개별화, 교화 개선을 위해서는 부정경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부정경 제도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지 개별화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4번 무기 자유형은 사회복귀와 개선의 효과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기형에 대해서도 필요적 가석방을 둘 필요가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무기형에 대해서 필요적 가석방 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9번에 있어서 1번 금고형과 노역자금 유치는 정액에 복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노역자금 유치가 뭐예요? 벌금 과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노역자금 유치는 당연히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대체 자유형이다 했죠. 원래 자유형이 아니니까 대체 자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역에 부과시키는 것은 징역이죠. 그래서 징벌로서 노역을 가하는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징역형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징벌로서 강제 노역에 부과되는 형의 줄임말이 징역형이다. 금고는 단순히 잡아 가둬두는 것만을 뜻하는 거잖아요. 금고와 구류는. 그래서 구류도 이 자유형이긴 하지만 강제 노역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징역 금고와는 달리 1일에서부터 최장 29일 즉 30일 미만의 짧은 자유형이 구류다 했죠. 자, 그래서 구류형도 확정된 형벌이기 때문에 이 미결구금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동일하다 그랬는데, 형사소송법 공부한 우리 교정직 대비생들 같으면은 당연히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하게 되면은 10일이죠. 구속기간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그리고 한 번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고, 그리고 법원 1심 법원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 기간은 2개월이고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보호직 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구속 기간까지는 확실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구류는 최장 29일까지로 형법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 구속의 기간, 여기서 이 미결 구금, 이것이 바로 체포나 구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하고도 전혀 다르다 하는 건, 체포 기간은 상식적으로 보호직부는 우리 학생들도 3일이죠. 3일 이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가석방은 성인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경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성인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부정경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가석방제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부정경과 사실상 동일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형법에서 1월 이상 15년 이하고 가중할 때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에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유기징역, 유기금고가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는 50년까지죠. 자, 그래서 25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현행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50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자유형은 50년을 초과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무기형은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종신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 자유형과 관련해서 그 출제했을 때 유기형에 관한 문제인지 무기형에 관한 문제인지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에 있어서 유기징역의 자격정지를 병가했을 때, 자, 유기징역의 자격정지 병가됐다면 유기징역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정지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5년에 처한다. 이렇게 했다면 유기징역 10년 동안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15년 자격정지 부과한 그 효과를 그대로 살리려면은 이 징역형 10년이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점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가했을 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하는 거. 그렇지 않고 지금 단순히 그냥 징역 금고하고 함께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택형으로 자격형 정지가 선고된 경우하고 이렇게 징역 금고와 함께 병가됐을 때의 그 기산점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데 주로 시험에 그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병가했을 때 기산점 가지고 자주 그 출제가 돼요.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10번에 있어서 뭐 신체형 여러 번 했듯이 이 신체형은 오늘날 현대 형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그리고 명예형을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래서 명예형과 자격형은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2번 징역금고는 단일화되어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자, 현행법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징역금고 구류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벌금형도 총액벌금형제도만 인정하고 있지 일수벌금형제도는 전혀 채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라는 것은 당연히 징역 10년에 처한다 해가지고 확정되면 10년 동안은 이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이 당연히 그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격정지는 별도로 뭐 자유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냥 자격정지만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자격이 그 정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고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이것도 그 주의하세요. 1년을 1월 이상으로 바꾸나 함정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1월을 하한 기간을 1월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유기징역, 유기금고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1월 이상인데 그거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선고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바꾸니까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할 수 없으나 선고유예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형법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도 할 수 있고 선고유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더라고. 그러니까 3번은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선고정지 기간 1년 이상 15년 이하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은 당연 상실만 있지만 자격 정지는 당연 정지와 선고 정지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11번 이것은 21년 이렇게 교정직에서 출제했듯이 이 보직에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그 판례죠. 자, 그래서 11번 1번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 일수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된 경우로 봐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 미결구금 일수하고 그 다음에 형의 전부 일부 집행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미결구금은 단순히 이 수용돼 있을 뿐이죠. 형 집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례에서도 이런 외국에서 미결구금 받은 그 일수는 우리나라에서 형 선고할 때 유죄 판결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그 형이 집행이 됐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 유죄 판결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법령집 9페이지에서 맨 처음 첫 번째 형법 조문으로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판례까지 구체적으로 인용되어 있으니까 법령집 9페이지 제7조 형법 제7조를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처단형 하게 되면은 이 양형의 과정과 관련해서 법정형 그리고 가중 감경 해가지고 범위로 정해지는 것이 처단형이다. 그리고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을 결정해가지고 선고하는 것이 선고형이다 했죠. 그래서 그 양형 과정 단계, 법정형 단계에서 처단형 단계, 그리고 선고형 이렇게 순서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처단형은 선고형의 그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을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가중 감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범위로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처단형이다. 그리고 처단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 가지고 10년에 징역에 처한다. 뭐 15년에 금고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것이 선고형이죠. 그런데 이 처단형 범위 내에서 소년이라면은 원칙적으로는 단기와 장기 범위를 정해서 선고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부정기형주의냐 정기형주의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선고형 기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법정형은 대부분 다 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5년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5년 상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범위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이잖아. 그러니까 5년 이상으로 한다면은 그 조문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벌을 정한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형은 보니까 부정기로 돼 있잖아 범위로.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형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 자유형 선고할 때는 징역 10년, 뭐 금고 뭐 6개월 이렇게 딱 한 숫자로 정해가지고 선고하기 때문에 정기형주의고,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1년, 장기 4년 이렇게 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부정기형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3번 판결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 판결에 대한 본형이 산입되었다면은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과된 형이
형이 불문하고 그 성립된 무기결 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형법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도 다음 시험에서도 맞는 선지로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지가 그리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유형의 의무적 집행정지 사유 중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이 필수적인 기구로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도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제 5명 이내의 위원이나 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 인원 가지고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음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성 인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알아두도록 하고, 자, 12번부터는 뭐 가볍게 볼 수 있죠. 자, 1번에 있어서 유형주의, 구금주의가 아니라 유형주의이기 때문에 먼 곳으로 귀양분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근래 자유형은 수용자를 사회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줄 수 없어서 제사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고통을 부과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자, 그리고 뭐 기초적으로 집행을 위할 때는 사회봉사를 병가할 수 있지만 선고를 위하는 경우에는 병가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내용 나오면 아주 뭐 신나게 가볍게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선고유예와 가석방 시에는 보호관찰만 병가할 수 있고,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병가할 수 있다. 이거 정리했던 내용들. 13번 기본적으로 형기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지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하면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재심도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거고, 그리고 이 3번 이것도 아까 형법 7조 판례까지 이거 출제가 됐듯이 이건 알아둘 내용이죠.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게 현행법의 내용이야. 그런데 과거에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개정된 전 내용 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입한다가 맞는 것이고 산입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는 것 가지고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앞에서 다뤘던 판례 4번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14번 자, 유기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이렇게 1월 이상 30년 이하인데 이렇게 과거에 규정 가지고도 이렇게 과거에도 1년이 아니라 1월이었어요. 네, 이렇게 함정 유도하고 1년 이상 15년까지는 뭐죠? 그렇지. 아까 공부했던 자격 정지, 선고 정지의 범위가 1년 이상 15년까지다 했어요. 선고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뭐 가중치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게 없죠. 그래서 선고 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기자형은 범죄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기 때문에 폐지나 개선이 주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자형을 폐지한다면은 어떤 형벌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유에 관련된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 이런 사회내처로의 전환이죠. 그리고 거주 제한 같은 그런 사회내처고 가택 구금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항상 단기 자형의 대체 방법 아닌 정답으로 보다 부정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서도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3번에 있어서 특히 여기 해설에 있어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유형인 징역금고 구류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날 곧바로 이렇게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징역금고 구류에 있어서 구금된 날부터 이제 형기가 계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날이 2023년 12월 18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수용된 것이 아니라 20일부터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 집행받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 자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일부터 기산한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지만 자유형의 그 성질상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돼 가지고 구금된 날부터 수용된 날부터 형기에 산입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 그리고 예상 응용 지문은 항상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기본적으로 오늘 맨 마지막으로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 정의 모델 공부하죠. 그래서 이 자유형 집행 모델과 관련해서 교화 개선을 위한 그 교정 방법으로는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이 있고 사회 정의를 위한 교정 방법으로는 정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 처벌을 위한 그런 거 교정 방법 이것은 전통적인 그런 그 응보형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그 형집행을 위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이것도 개정이 됐죠. 위헌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는 일부만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는 전부 그대로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5번 같은 경우도 그런 점까지 주의해서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래서 처벌을 위한 그 교정에 해당하는 것이 전통적인 응보적인 형벌 집행이고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무능력화도 처벌을 위한 교정 방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법정의를 위한 그 교정은 정의 모델이고 교화 개선, 재사회를 위한 그 교정에 속하는 것이 이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또 뒤에서도 자세히 정리해 놨어요. 16번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금고와 구류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역에 복무하는 것은 오로지 징역이다. 수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징역 금고는 의무적으로 정역에 부과시키지는 않지만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신청에 의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있어 무기징역에 집행 중인 자는 20년을 경감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자, 이것도 아차하면 놓치기가 쉬우니까 당연히 이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법원의 결정이 아니죠. 그런 거 기본적인 내용들 주의하고 17번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있어서는 선고유예와 관련해서는 취소 규정은 없고 실효 규정만 있다 했죠. 자, 18번 단기 자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 2번에 있어서도 총액벌금형제보다는 일수벌금형제가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는 단기자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에 누범 문제가 되어 3년 동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냥 2개월 징역형이 선고돼 가지고 집행된 경우일지라도 그 2개월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까지 또다시 어떤 거 범죄가 범해졌다면 그 기간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일지라도 집행유예는 해줄 수 없다 하는 내용까지 가지고 만든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이것을 5년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19번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 강조했듯이 이 부정경제도는 단기자형의 대체 방안이 아닌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에 20번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4번 단기자유형 개선 방안으로 기소 편의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소유예는 단기자유형의 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기소 법정주의는 단기 자유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21번에 있어서 노역장 유치하게 되면은 노역장 유치도 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 자유형이라고 하듯이 바로 이런 거 형벌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의 그 적용이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노역장 유치도. 자, 이것은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살며시 함정 유도할 수 있냐면은 형벌 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소급 원칙인지 소급의 원칙인지 를 항상 잘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자, 이것도 좀 헷갈리기가 쉬운 내용이니까 별표 2개 해가지고 이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할 때까지 이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번 이 내용 이것은 그 두 가지를 항상 잘 구분해야 돼요. 뒤에 그런 거 선지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강조할게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지 30일 이하가 아니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함정으로 자주 출제하는 거니까 벌금이건 과료건 하한은 1일 이상이지 이 벌금이 1월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3년 이하 이것도 5년으로 바꾼다든가 이것도 주의를 할 사항이죠. 그리고 벌금을 선고할 때 최단 노역장 유치 이 범위를 형법에서 명시했죠. 황제 노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5억 50억 기준 300, 500, 1000일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50억이 넘어설 때는 1000일 이상, 그리고 500일 이상은 뭐였어요? 5억에서부터 50억 미만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억 50억 기준 300, 500, 1000일 이상이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1억에서 5억,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이죠. 그래서 그 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그 형법 조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번에 있어서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미납자법에 있어서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징역 금고와 벌금이 함께 선고된 경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이 벌금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받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도 출제가 잘 되니까 벌금 미납자법 제4조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21번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자 22번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도 1번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벌금을 손괴할 경우에 이를 대신해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벌금 확정돼 가지고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렇지. 이렇게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곧바로 이것을 대신해 가지고 노역장 유치를 법원에서 선고할 수는 없다 하는 것. 자, 그 점 주의하고, 당연히 이번에 있어서 벌금형을 그 자유형으로 환산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방금 전에 강조했듯이 노역장 유치 벌금 뭐 경우에는 1 이상 3년 이하이고 과료 경우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 다시 한번 그 기간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기자형이 폐를 주의하기 위해서 노역장 유치가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는데 노역장 유치도 대체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면 단기 자유형의 폐단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23번 기본적으로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그 부정기형 또 나왔고, 그리고 24번에서 단기자형의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그 제도 하게 되면은 이 분류제도나 뭐 기후제도, 노역장 유치제도 이런 것들은 단기 자유형하고는 관련이 없죠. 노역장 유치제도는 오히려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분류제도가 적용되거나 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장기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자유형하고는 관련이 될 수 없죠. 주말구금, 휴일구금, 가택구금 같은 것은 단기 자유형의 대체 보완 방법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거. 자, 25번도 부정경제도도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정경제도는 응부형론이 아니라 일반 예방론이 아니라 특별 예방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소년법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형벌의 개벌화 원칙에는 부합하고 교화 개선주의에 적합한 자유형이고 사회 방위에도 유리한 자유형이다 했죠. 수용자와 교도관 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빨리 내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늦게 내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석방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용자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수용자와 교도관 간의 어떤 인간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하는 문제점도 있죠.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에 어긋난다 하는 거죠. 부정경.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 나왔을 때는 어때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지만 절대적 부정기형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좀 대비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 방위에도 유리하고 교화 개선에도 유리한 것이 부정경이다. 그래서 부정경 그런 거 특성 정확하게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26번 단기자유형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 됐으니까
그 점 주의하면서 여기서 뭐 문제 푸는 그런 거 기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단기자용에 대한 문제점인데 살며시 이렇게 이 장점을 넣어버렸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 내용도 과실범죄자, 청소년 범죄자에게 충격요법의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단기 자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접근했을 때 같은 경우는 아차하면 어때요? 이런 것은 이 니은도 단기 자유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맞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번 0개, 2번 1개 했으면은 0개로 정답을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문제 그 설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부터 하라 했죠. 27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형법 조문 내용들, 디귿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은 감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류는 30일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함정류 되겠죠. 29일까지니까 즉 30일 미만이죠. 그리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28번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리가 된 내용이고, 29번 부정경 아까 그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면서 보면 되겠고, 30번에 있어서 가석방도 익숙하게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석방 그 기간하고 가석방 허가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성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하려면 20년 이상 집행받아야 되고, 성인 무기수용자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으로 한다죠. 그래서 이 가석방 기간인지 가석방을 허가하기 위한 경과 기간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항상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 기록하여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부기형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주의하고, 그리고 징역 금고에만 가석방이 적용되지 구류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함정 유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무기에 있어서는 경과 기간이니까 20년, 그리고 소년 무기 수용자의 경우는 5년이죠.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고 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그리고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소년은 3년만 경과해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 행정처분이지 사법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준수사항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 취소지, 취소한다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에서도 그렇고 가석방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선고유예의 실효에 있어서도 임의적 실효이죠. 준수사항 위반했을 때는. 그래서 그 점도 통일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31번 가석방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가석방은 당연히 이 특별 예방에 바탕을 둔 제도지 일반 예방이나 응보주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가석방도 책임주의에는 반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도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다이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의무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의무적 보호관찰이지만 가석방은 필요적 보호관찰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있다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임시 퇴원
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가무 등에 한 법률에 있어서 가족용 또는 가족 등에게 치료 위탁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관찰이 부과돼야 된다 했었으니까, 이런 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의무적 보호관찰 그리고 필요적 보호관찰이지만 애가 인정되는 가석방 부 보호관찰, 그리고 반드시 보호관찰 부과해야 되는 가종료 임시 퇴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32번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이고, 이것도 뭐 7명으로 잘 바꾸죠. 5명 이상 7명 이하로 바꾸는 것 주의하고, 그리고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지 법무부 차관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다. 그래서 이런 거 말장난 함장 항상 장자하고 차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지 3분의 2 이상 출석이 아니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지 여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기교적으로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33번 미결구금. 미결구금 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신중한 재판 원칙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 원칙이잖아요. 이 미결구금 기간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원칙이 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범죄 피해 보상제도, 이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헷갈리도록 이렇게 피해자 보상제도라고 했잖아. 피해자하고 미결구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미결구금 당하는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보상 청구제도하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미결구금에 대한 그 대책으로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죠. 34번도 형법 조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래서 2번 주의할 사항이었잖아요. 유기징역금고에 자격정지 병과했을 때니까 선택형으로 자격정지만 선고한 것이 아니라 병과했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벌금에 대해서는 5억 50억 기준 300, 500, 1000일 이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했죠. 그래서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그리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그리고 50억부터가 이제 1000일, 1000일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점 주의하고, 또다시 여기 1일 이상을 1월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35번에 있어서 몰수만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가형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유죄 이 판결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건 자주 반복해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유죄를 선고될 때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리고 형법에 있어서는 형법 총칙에서 원칙적으로 몰수는 의무적 몰수이지만 형법 각칙, 뇌물죄 같은 데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런 거 필요적 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8가지 형벌은 형벌로서 성격만 인정되지만은 이 몰수는 대물적 보완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주장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몰수하고 벌금, 과료가 제3형의 종류지만 벌금, 과료, 몰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기본 강의에서도 뭐 두세 번 이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벌금, 과료,
주형이지만 몰수는 부가형이다. 벌금 과료는 환영제도가 있으나 몰수는 환영제도가 없다 하는 거. 그리고 벌금 과료는 형벌로서 성격만 있지만은 이 몰수는 대물적 보완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벌금 과료는 채권적 효력만 있는 형벌이지만 몰수는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발생되는 재산형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36번에 있어서도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관은 이게 기록돼 반드시 몰수만을 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은 형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몰수가 의무적 몰수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37번도 기초적인 내용들. 자, 과료의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하는 거. 과료하고 과태료를 항상 잘 구분하세요. 또 과태료로 살며시 말바꿈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38번도 기본적인 내용, 30일 이내 납입해야 된다를 60일 이내로 납입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거 주의하고. 자, 여기서 단서 중요하죠.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을 명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해야 한다. 필요적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야.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납입하면 되는데 벌금을 선고할 때 그 벌금을 빼돌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이 벌금 선고할 때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을 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고할 때 30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많은 벌금이지 과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죠. 그래서 38번도 별표 2개 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39번에 있어서 벌금형이 있어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100만원은 집행하고 400만원 집행유예할 수 있다. 이거 응용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형에 대해서는 일부만은 집행유예할 수 없다 했죠. 그리고 하나의 형에 대해서 하나로 형벌과 선고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그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체분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사가 집행명령 내린 뒤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강제 집행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두한 재산도 그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가 그 물건들에 대해서 집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곧바로 이 강제 경매까지 붙여가지고 자금 회수했죠. 자,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 집행하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형벌 불소급 원칙도 형벌과 똑같이 적용된다 했던 거. 40번에 있어서 그 벌금형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했고, 예상 응용지문으로까지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41번에 있어서 노역장 유치. 자, 1번만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노역장 유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납입 강제 처분이 아니라 대체 처분이죠. 그래서 벌금형이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도 유치 기간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니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는 납입 강제적 성격이 아니라 납입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에 있어서는 이 벌금 미납자법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그래서 별표 3개 해가지고 이 특별법으로서 벌금 미납자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니까 사인의 처우니까 바로 우리 보직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집행하는 거야. 보관찰관님이 집행한다 했잖아. 검사는 주의권이 있는 것이고 집행 권한은 보관찰관이 집행한다. 자, 2번 보관찰관은 검사에게 사회봉사 집행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 주의권이 있는 검사가 집행 담당하고 있는 보관찰관은 그 주의하기 때문에 검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사회봉사 집행 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검사는 이에 대한 그 변경을 보관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8시간으로 바꾸면 잘 속아요. 그래서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9시간을 넘겨서 집행할 수 없다 했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마쳐야 된다 하는데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이 집행 시간을 합산할 때 집행이 들어가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하고, 산정 시간은 1시간 미만이면 계산하지 않는다,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집행 시간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하고, 산정 시간은 1시간 미만이면 버린다. 이 논리로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뒤바꾸니까. 그래서 42번 중심으로 해서 벌금 미납자법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고, 자, 몰수형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도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응용을 했죠. 다음에 뭐 44번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주의할 사항이죠. 그리고 45번에 있어서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형벌 효과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고통이 불평등해질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형벌 효과의 불공평. 그래서 고통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형제도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항상 일수벌금형제도하고 이 총액벌금형제도 대비시키는 문제 대비해야죠. 그리고 현행법상 법원은 벌금 선고 시에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이 일부 납부, 납부 연기, 이것을 연납이라고 하고, 납부 연기니까 일부 납부를 분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납과 연납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분납, 연납을 이렇게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벌금형으로만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고, 총액으로 선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직무 규칙에 의해서 일부 납부, 그리고 납부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는 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잘해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이게 사례형으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 600만 원으로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현행법상 5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행법상, 그러니까 법 조문 그대로 하면 300만 원도 틀렸어. 그렇지만은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했을 때도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니까 400만 원이 됐건 30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500만 원을 넘어서면 501만 원부터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가 여기서는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것을 600만 원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해하도록 하자는 거죠. 자, 현행법상 300만 원 또는 뭐 600만 원과 관련해서도 3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에 앞서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벌금형이 확정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검사에게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대체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내용 이것은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형법상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는 거. 그런 내용들 이것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벌금형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6번에 있어서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된다.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형의 시효는 처음 나왔죠. 벌금형의 시효 이제는 5년이죠. 그래서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뭐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를 대신해서 사회봉사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500만원 이하지요. 그래서 이걸 뭐 1000만원 이하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하고, 사회봉사 대체 신청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500만원 이하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아까 그 300만원이 됐건 400만원이 됐건 500만원이 됐건 모두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거죠. 그렇지만 501만원부터는 해당될 수가 없다 하는 거. 47번에 있어서도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현행벌금형 제도가 아니라 일수벌금형 제도다 하는 거. 48번에 있어서 벌금형의 장단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놨죠.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 1번 교화 개선을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49번에 있어서 재산형제도 다시 한번 몰수, 벌금, 과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이해하면서, 3번에 있어서 정범 소유에 속하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범도 같은 거 범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 소유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있다 없다 들어있으면 항상 말바꿈 함정 아닌지를 주의하자 했고, 자, 벌금의 연납, 일부 납부, 이제 연계해주는 납부 방식, 연납, 그리고 분납, 일부 납부가 활성화되면은 형벌의 위화력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뭐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분할 납부 시켜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위화력이 낮아질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형벌로 공소제기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만을 위한 공소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 50번, 51번도 뭐 기본적인 내용 지금 반복해서 그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2번에 있어서는 특히 이 일수벌금형 제도이기 때문에 일수벌금형 제도는 책임주의도 만족시키면서 희생동등 원칙이나 배분적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일수벌금형 제도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지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도 응용해서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수벌금형 제도에 있어서는 일수와 액수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불법 정도이죠. 그리고 액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산 정도다. 자, 그래서 그런 점까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 53번 같은 경우는 뭐 부수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의 실효 등이라는 법률에 있어서도 주의할 사항, 여기 해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수용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지 금고 이상이 아니죠. 여기서도 자격정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두 군데다 선고 유예 부가 요건에 있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그리고 이 형의 실효와 관련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실효된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고 이상이다. 벌금 이상으로 해서 불이익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초과죠. 3년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3년 1개월부터지 3년까지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경과해야 되고, 그리고 3년까지는 3년 이하니까 3년까지의 징역금고는 5년만 경과하면 이 빨간 줄이 없어진다, 실효된다 하는 거. 그리고 벌금은 2년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 그래서 수용인 명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54번에 있어서 도역장 유치,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55번에 있어서 재산형의 그 문제점. 자, 재산형에 대한 근본적인 그 비판은 수용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자, 이것은 어떤 벌금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총액 벌금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총액 벌금형제, 그리고 벌금의 연납분납제도가 활성화되면은 일반 해방 효과는 낮아진다 했죠. 일수 벌금형제도는 범죄자가 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그 조사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범죄 수익 박탈제도, 이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아니라 무해와 무능력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 예방적인 고려가 책임 한도를 넘어서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익 박탈제도는 책임주에 반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범죄 수익 몰수제도, 이것은 특별 억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제도다 하는 거. 56번 다시 한번 벌금 미납자 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56번도 별표 2개 해가지고 그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체크해야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바로 500만원 이하죠.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누구에게 신청해요? 검사에게.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신청이고, 그리고 검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하는 것이 청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그건 교묘한 함정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항상 그 법 조문에서 숫자 들어있으면 1차적으로 출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죠.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그리고 9시간이라고 그랬죠. 8시간을 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잘 속으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자, 단서.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연속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 보시죠.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그리고 엔드야. 그리고 나서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에 집행할 수 있다 하지. 이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틀린 선지가 돼버리죠. 승낙하고 and 또 한 가지 요건이 뭐야?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죠. 또 한 가지 또 난도 높은 문제로 변형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사회봉사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잘 속겠죠. 동의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승낙이 있어야만 연장 집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승낙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우리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 3개월로 잘 바꿨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57번도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을 실효등하는 법률에 서 3년을 초과하는 이니까 징역 금고는 10년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지 5년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형을 실효등하는 법률에서 주요 내용을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58번도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출제된 거고, 그 다음에 명예형 또는 자격형에 대해서, 자,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도 별도의 명예형이 병가되지 않는 한 법률로 정한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당연정지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지시킬 수도 있고, 선고해서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내용. 2번 범죄인은 불명예자 혹은 자격결함자로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제사의 목적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고, 모든 형벌이 그 자체로서 범죄인에게 불명예인데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형벌 위험성이 될 수 있다고 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4번 내용도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 규정으로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경우에만 선거권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징역 금고 집행 중에도 선거권 제한하지 않도록 예를 두었죠.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금고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선거권 제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연관해서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자고 해서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격형 명예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60번에 있어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두 가지. 자격 상실이지 자격 박탈이 아니에요. 그 용어에 있어서도 좀 그 점은 주의할 사항이다. 자, 1번 유기징역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앞에서 다뤘듯이 징역형이 확정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징역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격 정지만을 선고용으로 선고했을 때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거지만, 자, 그 점 주의하고,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 선거권이 상실한다. 이것이 자격 상실 규정이죠.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했어요. 자격 정지가 선택형일 때죠, 이건. 그러니까 자격 정지만 별도로 지금 선택해서 선고한 거야. 징역 금고와 함께 부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4번에서 자격상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더라도 한번 상실되면 복권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자격상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상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5자가 있죠. 지금 60번에 이것은 1번 여기에서 그러니까 확정된 날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가 틀렸죠.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 그런데 지금 이 번호가 5자예요. 그래서 정답하고 이 내용 1번으로 좀 고쳐주시고, 60번은 지금 5자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이 정답이죠. 틀린 정답. 61번 보시면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납입 강제적 성격이 아니라 납입 대체적 성격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4번은 아까 벌금 미납자법 이미 익숙하게 공부했듯이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62번 자, 현행법 설명에 있어서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니까 맞죠? 그리고 정역에 복무해야 된다가 틀렸죠. 당연히 구류와 금고는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이건 좀 용어가 바꿔가지고 형법이 개정됐죠. 과거에는 형무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바로 잡았죠. 교정시설로 바꿨어요. 이 용어를. 그래서 교정시설의 구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징역이 아니라 금고와 구류다. 그래서 우리 형법 68조 보면은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법 68조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강제 노역에 처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징역 규정하고 그 취지 징역 금고 이것을 구분하도록 하자 했어요. 그래서 67조하고 68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63번)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했고, 자 여기 4번 내용 보시죠. 산정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산정 했을 때 1시간 미만은 버린다니까 1시간 미만으로 집행한다. 이게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주의하고, 산정 시에는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집행의 경우라면은 1시간 미만은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런 내용들 주의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사회봉사 신청 기관은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불복하는 자는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상하는 법원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이 신청 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신청은 검찰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64번도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했고, 65번 현행법상 총액벌금형제도를 일수벌금형제도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죠. 총액벌금형제도이다 정확히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일수를 정하는데 일수벌금형제도에 있어서는 일수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경제사정이죠. 재산 정도, 납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액수고, 그리고 일수는 책임, 불법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2번에 있어서 현행 범행 경중에 따라서 여기 되죠. 범행의 경중,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불법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일수를 정하고, 그리고 경제 사정, 납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한다. 자, 이것은 세부적으로 바꿔가지고도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고요. 그래서 일수벌금형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66번 벌금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법률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66번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도록 하자고요. 자,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봉사 신청할 수 없는 그 사유로서 출제가 잘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벌금과 동시에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그리고 벌금과 동시에 징역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다시 한번 같이 연결해서 여기에서도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66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에 대해서 검사는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로 모순이죠. 검사가 허가기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허가기관은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벌금 미납자법에 있어서 사회봉사 대체 절차,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확정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은 법원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 결정한다. 그래서 이 검사하고 법원을 잘 뒤바꾸니까 다시 한번 그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리얼에 있어서 보관찰님께서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집행하는 그런 그 제재는 이 사연해초에 해당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그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이건 수강 명령이건 보관찰이건 전자행치 부착 명령이건 이것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관찰관님이 집행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정하는 것도 보관찰이죠. 보관찰관이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연장할 때에도 최대 13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67번도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출제된 거고, 68번 재산 비례형 제도, 재산 비례형 벌금형 제도가 일수 벌금형 제도죠. 그래서 일수 벌금형 제도는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고, 형벌의 개별화에 반하는 제도가 총액 벌금형 제도죠. 일수의 그 결정 시 납입 가능성이 문제가 거래된다. 일수는 아까 책임불법 기준이고 납입 가능성은 액수와 관련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수와 그 정액의 산정은 별개 판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무죄 인부 판결하고 양형 판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수와 액수도 양형 판결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단계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파악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차하면 속을 수 있어요. 별개 판결이다 했을 때는 미국에 있어서 소송 절차 이분론처럼 유죄냐 무죄냐는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무죄 판결 절차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양형 판결 들어가는 것이 별개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벌금 미납 시 환영 유치 기준이 명료한 것은 일수 벌금형 제도 맞죠. 총액 벌금형 제도는 환영 유치 기준이 명료하지가 않아. 왜 일수 벌금형 제도는 미납 시 환영 유치 기준이 명료해요? 그렇잖아. 이 책임과 불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수로서 딱 정해져 있잖아. 일수. 그러니까 그 일수만큼 환영 유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당연히 대체자용 집행 가능성이 낮아지죠. 납입 가능성, 재산 정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면서, 그래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했으니까 이 4번 정확히 맞는 내용이네요. 69번부터는 이제 사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사형도 국가 경축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형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형은 교도소 외에 지정된 장소에서 그 집행한다. 자, 과거 같으면은 뭐 겁주는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공개 처형주의가 많이 행해졌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사형은 비밀 집행주의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형 교도소 이외의 장소에서 집행해야 된다. 아차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형이 확정된 후라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 정지 사유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할 수 없고, 임신 중에 있는 경우에 그 엄마가 사형 확정자지 죄인이지 그 태아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일 때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집행 정지한다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을 때는 교정시설의 장이 그 시체 검시하는 거지 검사가 검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검시권자는 소장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응용 문제 보면은 사형은 구치소 내에서 교수하에 집행한다. 꼭 구치소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에 집행한다 하는 거. 이 구치소 내에 하게 되면은 이 교도소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에 집행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54개의 교정시설 중에서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는 참고 삼아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과거에는 광주교도소에도 사형 집행시설이 있었는데 광주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형 집행시설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우리나라 4개의 그 교정시설에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자, 2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소년에 대해서 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그런 주의점 체크하도록 하고, 70번 문제. 자,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1999년 이후 지금 20몇 년 동안 사형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하는 거. 국제사면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생명권도 헌법에 의한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형법에서 사형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형 형벌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존치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18세 미만자에게는 사형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 거예요. 근데 다음 거 시험에서는 이것을 19세로 바꾸는 함 좀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어서 소년법에 있어서도 절대적 부정경은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고 상대적 부정경만 채택하고 있는데, 사형 대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이 아니라 15년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고, 71번 기본적인 내용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명의에서 사형 집행을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정지한다 하는 거.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뭐 국무총리의 명예에 의해서 집행한다라든가 뭐 검찰총장의 명예에 의해서 집행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고요. 그리고 일반 애방이 강조되면은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당연히 존치시키자는 논거가 되는 거죠. 일반 애방. 특별 애방의 입장에서 사형 폐지가 주장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사형 존치론거, 폐지론거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정의 실현도 사형 존치론의 근거예요. 정의 실현. 자, 그래서 정의 실현도 다음 시험에서 그렇게 응용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2번에서도 응보나 일반 해방의 입장에서는 사형이 정당화되지만 특별 해방의 입장에서 사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72번을 통해서는 존치론거와 폐지론거 다시 한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하고, 73번에 있어서도 우리 현행법에서 사형은 교수형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군형법에서는 총살형까지는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수형과 총살형 두 가지 방법이 현행법상 사형 집행 방법이다 확인했고,
원칙적으로는 사형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집행 명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상고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맞지만은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만 사형 선고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리고 4번의 현행법은 사형을 제한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74번 보시면은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할 수 없도록 1번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적죄이죠. 자, 그래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가할 수 있는 그 죄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 이적죄가 아니라 여적죄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적죄라는 것은 해설되어 있듯이 적국과 합사하여 대한민국이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이렇게 선택형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사형만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이 여적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법에 있어서는. 그리고 2번 기초적인 내용 18세 미만 맞고 25년이 아니라 15년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사형제도를 형법상 규정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현행 형법상 또는 그 다른 특별법상 사형 규정들은 합헌이다 하는 취지죠. 그 다음에 75번에 있어서 여기서도 사형 폐지론자와 존치론자 정리해놨죠. 그래서 사형 폐지론자는 계몽주의 철학자인 칸트와 헤겔, 누소 이런 분들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사형 폐지 주장했을 법한데 정의론적인 관점에서 사형 존치를 주장한 사람들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넘브로소, 카르팔로는 사형 존치론자지만 범죄 인류학파 중에서 페리는 사형 폐지론자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억 옆에다가 X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자죠. 오예요. 베카리아는 최초로 사회 계약론에 근거해서 사형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카리아, 그리고 니스트의 제자로서 교육형 이론을 정립시킨 니프만, 교육형론자이기 때문에 사형 폐지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캘버트의 주장에 따라서 영국 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사형 폐지론자와 존치론자 해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76번 읽으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8번에 있어서도 사면법도 몇 년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사면법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자,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 잘 뒤바꿔서 출제하겠죠.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반 사면은 해당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죠. 그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잖아. 그리고 특별 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공소권이 상실된다. 공소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일반 사면이죠. 특별 사면은 원칙적으로는 형 집행 면제 효과만 인정된다. 그리고 3번에서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그래서 특별 사면 정확히 맞죠.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게 하는 감형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면법에서 집행유예의 경우에 여기 해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점.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특별한 자에 대한 감형 법권 상실은 적정한 심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사면 심사위원을 둔다 그러는데, 사면 심사위원회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 사면이 아니라 특별 사면이죠. 그리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사면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사면법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3조 형광펜을 밑줄 긋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구분해서, 그 다음에 5조 형광펜을 밑줄 그으세요. 5조 그리고 7조 8조 9조 그리고 제10조에 있어서 이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 신청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특별 사면의 경우는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 사면은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사면 심사위원회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79번도 형의 실효 보충적으로 좀 지엽적으로 출제했을 때 출제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1번은 이제 형법 조문이죠. 그래서 이 7년 경고할 때는 형법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처럼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재판상 실효만 형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자동 실효 제도는 형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고할 때는 그 실효된다. 그런데 가장 가벼운 구류, 과료 5만원 미만의 이런 거 소액, 그리고 30일 미만의 짧은 구류,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해설되어 있듯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을 즉시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80번에 있어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들. 그래서 3번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의 사면을 상신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래서 왜 틀렸어요? 자, 일반 사면 같으면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 거칠 필요 없는 것이고, 특별 사면이라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특별 사면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상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정답 지문으로 또 반복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81번에 있어서 해설 자세히 해놨으니까, 자 81번도 별표 3개 해가지고 이 의료 모형, 적응 모형, 그리고 재통합 모형, 정의 모형 이렇게 해서 구분하세요. 자, 문제가 뭐야? 범죄인 처우 모델, 규정 처우 모델 중에서 교화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이건 간단한 문제죠. 정의 모델은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모델이다. 그래서 교화 개선은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응보를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응보를 강조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 정의 모델, 그리고 교화 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 의료 모델 또는 치료 모델이라고 하고, 메디컬 모델. 그리고 여기서 경영공채에서 좀 연구 수준이 좀 낮은 분이 이걸 출제했어요. 이 경제 모델이 아니야. 이것은 적응 모델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치고 적응 모델로 했는데, 적응 모델 또는 조정 모델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야. 근데 이것은 뭐 정답 가리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것은 제대로 출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4의 모델 또는 재통합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설에서 강조했듯이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은 처벌은 반대하고 처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 모델은 처우는 반대하고 처우는 X죠. 처벌을 목표로 하는 거지. 정의 모델.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밑에 정리했듯이 교정의 목적, 처벌을 위한 교정, 이것은 과거의 응보주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무능력화가 처벌을 위한 교정이고, 그 다음에 재활이라고도 하고 사회복귀 또는 재사회라고 하죠. 리해빌리테이션, 사회복귀 이렇게 번역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재사회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그런 교정처우 모델,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이다.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 정의 모델 또는 공정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82번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니까 이 82번의 해설에서 도표로 정리한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당연히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자가 발생한 사회 내에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범죄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범죄자의 교화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개선도 중시하고, 그리고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고, 그리고 강제적인 어떤 교화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적인 자율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이 재통합 모델이다. 했죠. 그래서 재통합 모델. 다음 시험에서도 재통합 모델을 이렇게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형벌론을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보완처분론, 가능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